안녕하세요, 조용호성입니다. 자, 오늘은 시각디자인 산업기사와 시각디자인 기사 필기 대비 13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과목 시각디자인론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 전 시간에 디자인의 개요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근대 디자인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디자인 역사, 그러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근대 디자인사와 현대 디자인사를 공부를 할 것인데요. 이 부분은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무식하게 애우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좀 지칩니다. 그리고 양에 비해서 또 시험 문제는 한 문제? 뭐 이 정도 출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식하게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비효율적인 공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디자인의 역사를 이야기하듯이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신 다음에 이론서를 보고 이렇게 미시적으로 하나하나씩 암기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뭐 이 파트도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절대 아닙니다. 자, 일단은 먼저 우리가 이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좀 이제 처음 출현하고, 이제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점은 바로 이 근대화 이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이후의 디자인을 우리 이제 뭐 디자인의 역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이 디자인을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지만 이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인류가 시작된 이래 계속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해서 되어져 왔다고 봐야 됩니다. 단지 이 디자인, 현대적인 의미의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이제 적용된 것이 근대화 이후일 뿐이지, 그 이전부터 사람들은 디자인의 행위를 해 왔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대 디자인부터 이 서양 디자인사를 배우는데, 아쉽게도 이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시작된 것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동양이 아니죠. 그러니까 서양입니다. 서양의 역사, 그리고 또 이 디자인의 역사는 이 미술의 역사와 상당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술인 이 순수 미술에서부터 시작된 게 사실은 디자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디자인은 보통 응용 미술이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순수 미술, 응용 미술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디자인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갖다 쓴 게 바로 이 미술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작품, 그 사람들을 데려다 썼기 때문에 최초의 디자인은 누구냐 그러면 그 미술하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술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공예 쪽에 일을 하던 사람들이 최초의 디자이너가 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뭐 무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우리나라도 이제 디자인 그러면 지금처럼 디자인 학부가 따로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술 학부 안에 디자인을 전공하는 뭐 이런 식의 구분을 했었던, 과거에는 그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 말씀드리지만 양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배워야 할 양에 비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시각 디자인 논에서도 20문제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역사 파트는 보통 한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 문제밖에 출제 안 되는데 외워야 할 양은 되게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막 진짜 미시적으로 막 섬세하게 그냥 무식하게 하다 보면 지쳐서 헷갈리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걸 위주로 해서 왜 그랬는지, 항상 우리가 이유, 그냥 무식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때 그랬을까? 디자이너의 기본적인 역량이 뭐라고요? 왜 그랬을까? 왜지? 라는 걸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근대화라는 거죠. 근대화라는 것은 이제 현대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넘어가는 거죠. 현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근대화에 있어서의 이제 기본적인 그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업혁명이라는 겁니다. 혁명이라는 건 완전히 새롭게 변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어떠한 변화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정말 누군가의 그 생명을 바쳐야 될 정도로 정말로 힘든 건데, 이때 이 산업 분야가 완전 혁명이 일어났다는 건데, 어떤 거냐? 자, 산업혁명, 우리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최초의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이겠죠. 그리고 뭐 영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증기기관이 개발되면서 이 산업혁명이 시작됐는데, 아주 쉽게 산업혁명 이전의 세상은 우리가 봉건주의, 뭐 봉건제도, 왕이 다스리는, 그리고 귀족 중심, 종교 지도자 중심의 그런 세상이었고요.
이 근대화 이후는 그런 특정한 사람들의 세상이 아닌 시민사회가 되는 거죠. 시민사회.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 주가 되는 그런 사회가 이제 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런 시민사회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산업혁명이고요. 그 외에도 뭐, 종교개혁이라든가, 금속활자 발명, 그리고 르네상스, 프랑스 대혁명, 뭐, 모더니즘의 대두, 합리주의 이런 건데, 일단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산업혁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산업혁명 이전에는 사람들이 어떤 작업을 했죠? 수작업을 했습니다. 수작업. 그러니까 손으로 제작해서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항상 부족했겠죠. 그죠? 자, 그래서 100명에서 어떤 100개의 제품을 만들려면 100명이 100개의 제품을 만들었던 시대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에 의해서 뭐가 개발되죠? 기계가 개발됩니다. 그러니까 기계로 100개를 만드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한 대의 기계를 다루는 한 명만 필요하겠죠. 그죠? 이 기계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력이 몇 명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99명의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의 산업혁명의 시대가 되면서 많은 실업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실업자들은 결국 실업자가 돼서 가난한 사람이 되고, 요 한 명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돈을 완창 벌어가지고 귀족이나 이러한 그 왕, 귀족, 종교 지도자가 아닌데도 일반 시민인데도 돈을 많이 가진, 귀족 이상의 돈을 가지는 부유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부르주아들. 그러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 여하튼 이렇게 하는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이에는 이렇게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겠죠. 손해 보는 사람들은 반대할 것이고, 이익 보는 사람들은 하자고 할 것입니다. 보통 인간들은 그래요. 다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득이 되면 하자고 하고, 이득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게 인간입니다. 겉으로는 표현 안 해요. 근데 속 깊이 한번 보면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인간들의 그냥 기본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게 나쁘다 좋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산업혁명에 의해서 기계로 생산하다 보니까 기존과 다른 무슨 생산이 됩니까? 대량 생산. 자, 대량 생산입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쓰고 남는 그러한 제품들이 나오겠죠? 잉여 제품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 시장도 있어야 되고, 그 제품들을 또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또 원자재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산업혁명에 의해서 부유한 나라들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식민지를 개척하는 뭐 이런 일들이 이때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대량 생산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 이때의 기계에 의한 생산된 제품들은 품질은 어땠을까요? 네, 별로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초창기 때 지금의 우리가 기계로 생산하더라도 아주 품질이 좋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품질이 좋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대량 생산 자체가 싫었던 거겠죠.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을 싫어서 어떻게 해요?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왔겠죠. 물론 말로는 이렇게 저질의 품질을 인간들에게 쓰게 하는 것은 인간들의 어떤 존엄성을 깎아먹는 거다. 인간들이 좋은 물건을 써야 그들의 품격이나 그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삶의 품질이 더 좋아지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기계 생산에 의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는 그런 것이 나오고, 이때 이제 사상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대표적인 사상가 많이 있어요, 아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러스킨은 베니스의 돌이라는 책을 썼어요. 베니스의 돌. 이 사람이 쓴 이 책의 내용은 이거예요. 과거 고딕 예술이라든가 그리스 시대, 뭐 고딕 예술 이런 걸 보게 되면 다 한 땀 한 땀 이제 수공예를 했죠. 다 건물을 짓더라도 한 땀 한 땀 다 이렇게 사람들이 정성을 들여서 했던 그러한 제품들, 뭐 그러한 뭐 건축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지금의 이러한 대량 생산 쓰레기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최초의 근대 디자인의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는 미술 공예 운동을 한 그 윌리엄 모리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이 존 러스킨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이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되는 게 근대 디자인이고, 하여튼 이 산업혁명에 의해서
아주 부유한 나라들이 많이 출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국이겠죠. 영국. 자, 영국은 이제 산업혁명을 최초로 시작했죠.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 아주 부유한 그러한 영국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 자기들의 어떠한 발전된 모습과 제품, 상품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최초의 런던 만국 박람회라는 거죠. 런던 만국 박람회를 개최를 합니다. 영국에서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참 이게 요때 우리가 이제 지금도 올림픽 하면 새로운 건축물을 막 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 박람회를 위해서 지은 건물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수정궁이라고 합니다. 수정궁이 뭐냐 그러면 기존의 건물들을 보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다 한 땀 한 땀 다 깎아서 정성을 들여서 몇십 년, 몇백 년, 100년씩 가까이 이런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었던 그런 건물들을 사용하고 그 당시엔 그런 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프리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철골과 유리를 조립해서 만드는 건축물을 처음으로 이 당시 때 수정궁이라는 건물로 만들어서 박람회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 눈에는 항상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들이 경험하지 않는 어떤 새로운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거나 경계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쓰레기로 보였겠습니까? 뭐 같은 게 이제 우리 에펠이 만든 에펠탑 있죠? 철골 탑을 만든 거 가지고도 난리가 났었어요. 그 당시에. 항상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여하튼 그랬었던 수정궁에서 이제 박람회를 하게 됩니다. 이걸 설계한 사람은 이제 온실을 설계했던 온실 전문 설계가인 조셉 팩스턴이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어요. 여하튼 지금에서 우리 지금 시대에서 보면 뭐 나름대로 괜찮았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서는 에펠탑이나 이런 수정궁은 쓰레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는 거는 언제나 영원하거나 항상 이렇게 저기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변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디자이너들은 어떤 정답을 추구하거나 너무 고정관념이 많거나 고집이 많거나 자기의 의와 생각이 많아서는 좋은 디자이너가 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깨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얘기 뭐예요? 우리 이건 속담은 과거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3살 버릇 수명 조선시대 때는 40 몇 살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번 들은 습관은 죽어도 못 고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3살 이전부터 잘 들어라 그런 교훈이겠죠. 여하튼 이 근대화 시대에 주되었던 사상 중에 하나가 모더니즘입니다. 뭐라고요? 모더니즘, 현대 이런 뜻이죠. 이 모더니즘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이전 시대는 상당히 어떤 시대입니까? 이 좀 많이 중세 시대를 우리 암흑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마녀라는 이유로 종교적인 탄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봉건주의 사회의 어떤 그런 경직성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여자가 바지를 입으면 그거는 마녀다 해가지고 우리 잔다르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설도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진짜 많았으니까 암흑시대라고 했겠죠. 현대로 넘어오면서 자, 현대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콩고인가? 지금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W라는 MBC 다큐멘터리에서 사회적 문제가 뭐냐? 콩고의 부족 중에 이제 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죽은 이유를 옆집 여자가 마녀다. 그 여자가 주술을 통해 내 남편을 죽게 했다라고 소문을 내면 사람들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 여자 잡아다가 죽이고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검증해야 되잖아요.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저 마녀라는 사람 때문에 죽었는지를 검증해야 되는데 그 검증의 단계를 하지 않고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모더니즘 뭐냐? 검증하자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를 보자. 그러니까 과학적인, 합리적인 이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강조한 게 바로 모더니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이러한 이 모더니즘적인 것들이 팽배했던 시대가 바로 근대화 이후다. 그러면 이것도 정답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해왔던 모든 것들은 정책이나 어떠한
사상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였죠. 우리 인간은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줘도 자기의 이기에 맞도록 바꿔쓰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유토피아라든가 이런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들이고 항상 미꾸라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미꾸라지가 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합의하고 또 그럴 수 있고 또 저럴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은 그런 거야 하면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간의 어떤 그 유한성을 인정하는 게 바로 이거에 반해서 나온 게 보다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라는 건 반대하다는 뜻입니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반대한 모더니즘에 반대한 운동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해서 이야기는 쭉 갑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뭐 시각 디자인에서 우리 시험에서는 요 정도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 우리 근대 디자인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 디자인사 첫 번째는 우리가 미술공예 운동으로부터 해서 아르데코까지 해가지고 총 11개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거 다 언제 외우냐 이거죠. 그리고 각각의 특징들을 또 이해해야 되는데 일단 이 11개의 특징과 그 다음에 순서를 좀 암기를 하시면 이제 이 시험 정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설명할 테니까 일단 암기도 해야 되지만 이해를 먼저 하시고 하나씩 짚어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암기, 제가 암기를 정말 못해요. 지금도 보면 너무 못해요. 암기 능력이 되게 떨어집니다. 나이도 먹어가니까 더 암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연상법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말을 연결해서 암기하는 방법을 쓰는데 앞자만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아, 유, 리, 도, 큐, 구, 대, 순, 바, 아 이렇게 옵니다. 자, 미, 아, 유, 리, 도, 큐, 구, 대, 순, 바, 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미, 아, 유, 리, 도, 큐, 구, 대, 순, 바, 아 이렇게 암기를 하십니다. 자, 미, 아 이제 말을 만들어 보는 거야. 미야, 어린아이, 미야죠, 미야. 길을 잃은 어린아이를 유린하면 뭐 성추행을 한다든가 아주 싸가지 없는 나쁜 짓을 하면 죽여버려야 됩니다. 죄송해요. 너무 가격하죠. 예, 암기할 때는 약간 더럽고 잔인해야 암기가 잘 돼서 그냥 하는 거지. 예, 그냥 이해하세요. 도큐 아주 그냥 도끼로 찍어 죽여야 돼요. 잔인하죠. 자, 그런 짓을 한 놈이 누구야? 성은 구시오, 이름은 대순이. 구대순이라는 놈을 그렇게 죽였어요. 봐라,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미아를 유린하면 너 도끼로 죽는다. 구대순처럼 봐라.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미아를 유린하면 도끼로 죽는다. 구대순처럼 봐라.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유치하죠. 저도 그래요. 저는 이렇게 아니면 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IQ가 너무 높아서 그런 쓰레기 같은 방법 안 해도 전 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여러 방식들을 하시는데 잘 안 되는 분들은 저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의외로 또 이렇게 암기력이 떨리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미, 아, 유리도큐, 구대순, 바. 그래서 미는 뭐냐? 미술, 공예, 운동. 아는 아르누보, 유겐스틸, 분리파, 독은 독일 공장 연맹, 큐는 큐비즘, 구는 구성주의, 대는 데스틸, 수는 순수주의, 바는 바우하우스, 아르데코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고요. 이게 바로 순서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영향을 준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영향 주지 않습니다. 미술공예 운동은 아르누보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거는 틀린 거겠죠. 그죠? 미술공예 운동의 영향을 받은 아르누보의 영향을 받은 독일공장연맹, 독일공장연맹을 받은 바우하우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중에 가장 큰 핵심적인 운동을 이 근대 디자인 역사는 세 가지로 기억합니다. 일단은 미술공예 운동, 독일공장연맹, 바우하우스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크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술공예 운동 영어로 아트 앤 크라프트 무브먼트, 아트 앤 크라프트 무브먼트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요. 영어로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건 최초의 디자인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왜 그러느냐? 디자인을 얘기했었죠. 디자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모양을 만들고 스타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그것이 디자인이라고 했었죠. 그게 바로 이때 시작된 거예요.
누구 영향을 받았다고요? 미술공예 운동은 누가 했다고요? 윌리엄 누가 했습니까? 모리스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이 윌리엄 모리스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고요? 존 너스킨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사상 맞아? 맞아. 우리가 공예가들이 열심히 만들어서 기계가 만드는 것만큼 수량을 대량 생산해 가지고 좋은 품질을 좋은 가격에 시민들에게 대중들에게 제공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삶을 보다도 행복하게 풍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공예가들이 해야 할 사명이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주고 그거를 통해 돈을 벌고 뭐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사회적인 대중적인 이런 제품들을 만들자라는 사상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디자인의 사상으로서의 시작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대 디자인 바로 시작은 윌리엄 모리스의 미술공예 운동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을 어떻게 해요? 부정했어요? 긍정했어요? 부정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한 그 기계 생산과 반대해서 어떤 많은 노력을 했어요. 교육도 했고 또 레더하우스라는 그 곳에 모여서 같이 제품을 만들고 또 그 제품을 판매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리스 마샬 앤드 포그너 상회라는 것을 설립해서 제품을 팔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교육을 위해서 그 언론사, 출판사, 캘럼 스콧 출판사라는 것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계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하여튼 이러한 특징을 갖는 게 미술공예 운동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술공예 운동의 어떤 취지 자체의 정신, 사상, 그게 디자인이지 이들이 한 행위 자체가 제품을 많이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이 디자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사상을 이어받은 것들이 이렇게 내려가고요. 사실은 미술공예 운동도 디자인의 역사이면서 미술사의 하나의 미술사입니다. 왜? 윌리엄 모리스도 미술하던 사람인데 디자이너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그런데 기계에 의한 생산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시대의 어떤 흐름이 있어요. 시대의 흐름. 그러니까 시대가 요구하는 그 시대의 어떤 변화에 어떻게 해요? 상응해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거역하면 도태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근대화도 늦어지고 산업화도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를 겪게 되잖아요. 그죠? 어떤 시대를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IT 쪽,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당시 이 IT에 대한 상당히 중요도를 알고 그때 많은 투자를 해서 지금 IT 강국이 돼서 그래도 부유한 나라로 살고 있는 거죠. 또 이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게 되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그러한 새로운 변화가 꼭 있어야 되는 이런 시대는 변해가야 되고 여러분도 거기에 맞춰 변해가야 됩니다. 그냥 예전에 했던 방식, 했던 것만 고집하게 되면 안 돼요. 게다가 과거에 비해서 변화의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 않으면 도태하게 되죠. 자, 1차 산업혁명 때 기계에 의한 1차 산업혁명 때 100명이 100개의 제품을 알던 것을 한 개의 기계가 100개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돼버리면서 몇 명이 필요 없어지죠? 99명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럼 이 99명이라는 사람들은 도태하거나 또는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기계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도태를 하더라도 이 중에서 정말 쩔거나 정말 수작업에 있어서 기계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이 99명 중에서도 탑이 되거나 이렇게 해야 그래야 생존이 가능한 그런 시대고 2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갈 때는 100개의 기계를 몇 명에서 다룰 수 있어요? 100명에서 이 기계를 다뤄야 되는 그런 시대였죠. 그죠? 그런데 이제 컴퓨터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컴퓨터. 그래서 컴퓨터 한 대가 뭐예요? 100개의 기계를 다루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또 몇 명이 필요 없어요? 99명이 또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99명은 기계를 도태하거나 또는 컴퓨터와 관련된 그런 직종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3차 산업혁명이 넘어가게 되면 컴퓨터 100개를 뭐예요? 컴퓨터 100개를 컴퓨터 100대가
100개를 다루게, 1000개를 다루게 되죠. 그런데 이제 어떤 시대가 되느냐? 컴퓨터 한 대가 1000개의 컴퓨터를,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네. 하여튼 100개의 컴퓨터를 다루는 컴퓨터가 컴퓨터 한 대가 100개의 기계를 관리를 하죠. 그러면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이 100명이 필요하잖아요. 100개의 컴퓨터를 다루려면 컴퓨터를 100명이 다루는 사람이 필요했죠. 그런데 이제 컴퓨터가 컴퓨터를 관리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돼서. 뭐가 돼서? 네트워크가 돼서. 네트워크.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 99명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치우치든지 또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이런 시대로 넘어가든지. 그죠? 그 다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어떤 시대가 되느냐? 유비쿼터스 시대. 그러니까 인터넷 네트워크가 이제 모든 물건들이 다 그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거죠. 과거에는 어떤 거로 연결됐었습니까? 그냥 컴퓨터로만 연결되던 시대가 이제는 컴퓨터 외의 것들로 다 네트워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는 넘치게 되죠. 그죠? 기술도 이제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로봇이라든가 이런 인공지능들이 나오면서 이러한 단순한 작업들은 누가 다 하는 거예요? 기계가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안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여러분이 만약에 공장 사장님이시면 단순한 기계,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사람 쓰겠어요? 기계 쓰겠어요? 로봇을 쓰죠. 기계를 쓰죠. 왜? 사람은 4대 보험도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관리해야 되고 뭐 이해관계 생각해야 되는데 기계는 안 그렇잖아요. 그냥 24시간 돌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사회적인 요구이며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창의의 시대입니다. 뭐요? 창의. 모든 것들은 다 갖춰져 있어요. 자료도 많고 좀.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람,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시대. 예.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되면 많은 직업이 우리 1차 산업혁명 때도 없어진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시대에 맞는 그러한 창의적인 사람으로서 미래를 대비하게 되면 이제 좀 더 나은 삶을 살 것이고, 과거에 치우쳐서 과거의 방식대로 과거대로 살아가면 뭐 어쩔 수 없이 도태되는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한번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디자인이라는 이 분야는 상당히 창의적인 디자인 그 분야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해보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시대의 이 기계적 생산에 대해 반대하다 보니까 이 근대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이 영국에서는 이 반세기가 늦어지는, 그러니까 산업혁명은 성공을 했는데 이 근대 디자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늦게 적용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독일 공장연맹, 독일의 헤르만 무테지우스라는 사람이 그래, 미술공예 운동 사상 너무 좋아. 맞아. 맞는데 지금은 기계에 의해서 생산하는 것이 어떠한 시대적 흐름이고 요구야. 그럼 기계적으로 대량 생산해야 돼. 그러면 기계적으로 대량 생산하면서도 좋은 양질의 품질을 제공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자, 헤르만 무테지우스 이 사람은 이 사람처럼 공예가는 아니었었고요. 외교관, 그래서 그 일본이나 영국에서 이 외교관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외국 문화를 접하면서 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화가 적용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계에 의한 생산을 할 때 그 제품을 과거에는 그냥 동네 아저씨나 그냥 사장님이 만들었던 거를 예술가들이 만들면 되지 않느냐. 예술가들이 그 디자인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규격화하고 뭐하고? 규격화, 표준화 해가지고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듯하죠. 그런데 그 당시 기계 생산을 할 때는 아주 그런 복잡한 것들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매우 단순한 그러한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예술가들의 작품을 갖다 쓰면 되죠. 그게 뭐예요? 가장 단순한 작품들을 썼던 거. 우리 추상주의. 뭐라고요? 추상주의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점, 섬, 면, 입체, 이런 도형, 이런 어떤 아주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형태를 가지고 디자인했던 그런 사상, 미술 분야의 예술가들의 작품을 가지고 적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교육도 해야 되고 알려야 되니까 예술가들, 또 사업가들, 거기다가
언론인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이 함께하는 디자인 이런 개념까지도 요때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술공예운동과 동일공장연맹은 좀 이 사상은 받았지만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인정한 게 독일공장연맹, 하면 안 된다는 게 미술공예운동. 이렇게 이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독일공장연맹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큐비즘, 구성주의, 데스틸, 순수주의 요거 다 뭐예요? 다 추상주의입니다. 추상주의 가장 단순한 형태, 아주 원초적인 점선면 가지고 표현하는 형태. 사실 똑같은 모양을 우리가 점을 찍는 거랑 아주 유명한 예술가가 점을 찍는 거랑 달라요. 그죠? 유명한 예술가가 점을 찍으면 가치를 갖지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점을 찍으면 그건 뭐가 돼요? 낙서가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웃기긴 해. 그냥 똑같은 건데도 그냥 동네 사장님이 하신 거냐 예술가가 하는 거냐 똑같은 형태인데도 그러면 사람들은 예술가가 한 그 제품을 표준화해서 기계 생산됐으면 기계가 한 거지만 예술가가 디자인한 거잖아요. 그죠? 예,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우하우스는 뭐냐면은 최초의 디자인 학교다. 무슨 학교? 디자인 학교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미술 학교들은 되게 많이 있었어요. 미술에 관련 학교들은 많이 있었지만 이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디자인 학교 바우하우스 처음 한 사람이 윌터 그리피우스입니다. 윌터 그로피우스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이 당시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을 끝나고 나서 어땠습니까? 민주주의적인 그러한 시스템을 갖췄었어요. 그래서 자, 바이마르 공화국이죠. 바이마르 공화국. 독일의 아주 그 복지도 현대적인 지금의 복지 제도도 있었던 그리고 외국과의 소통도 많이 했던 이 자유로운 민주주의적인 그런 그 공화국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그 히틀러의 나치 전에 독일의 그러한 정치 시스템을 가진 나라였죠. 근데 그때 바로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국립 디자인 학교, 최초의 국립 디자인 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어떤 시대에 바이마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이마르 국립 디자인 학교가 최초로 누구에 의해서? 윌터 그리피우스에서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대학은 뭐 하는 곳이죠? 기존의 어떠한 기술과 경험들을 체계화시키고 연구해서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디자인 학교였다라는 거. 그리고 바우하우스는 이 미술공예운동과 독일공장연맹의 이론과 실제를 모두 다 이어받아서 그러한 디자이너들을 양성하는 그런 최초의 디자인 학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흐름은 세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미술공예운동, 독일공장연맹, 바우하우스 이렇게 세 가지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 특징들과 그 다음에 그 대표하는 인물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미술공예운동은 누구? 윌리엄 모리스. 독일공장연맹은 헤르만 무테지우스. 그 다음에 바우하우스는 윌터 그리피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미술공예운동은 기계에 의한 생산에 대해서는 No. 반대로 독일공장연맹은 기계 생산 오케이. 바우하우스는 미술공예운동의 정신과 대량 생산 오케이 하고 받아낸 바이마르 시대의 최초의 국립 디자인 학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일단 이 세 가지의 큰 흐름 그리고 시험에서도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씩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르누보, 유겐스티, 분리파는요. 얘네는 다 아르누보예요. 뭐라? 아르누보. 자, 아르누보의 뜻은 새로운 예술, 신예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트, 예술, 누보, 뉴, 새로운 예술 그런 뜻입니다. 19세기 말에 이제 20세기로 넘어가면서 뭔가 새로운 기존에 있었던 기존의 어떠한 그런 예술이 아닌 어떤 새로운 예술에 대한 열망이 컸었어요.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아르누보예요.
기존에서는 이 예술들을 보게 되면 이 과거의 어떤 뭐 그리스라든가 뭐 고딕 이런 예술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예술적인 역량에서 벗어나서 뭐예요? 자연으로부터 어떤 해답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이 아르누보는 뭐다? 자연주의다. 자연에서 영감을 받고 모티프를 함으로 이러한 디자인을 했었던 새로운 이러한 경향의 예술을 아르누보다. 근데 이 아르누보의 최초로 시작된 것은 벨기에입니다. 벨기에에서 시작되면 유럽은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르누보가 이 벨기에로 시작돼서 이렇게 주변 국가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전달됩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마다 자기들에 맞는 방식의 아르누보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유겐스틸은 어느 나라입니까? 독일의 아르누보고요. 분리파는 어디의 아르누보입니까? 오스트리아의 아르누보입니다. 그래서 아르누보에 다 그런데 벨기에의 아르누보, 독일의 아르누보, 분리파의 아르누보. 일단은 아르누보가 한 30개 정도 이름을 가지고 있고 각 유럽에 팽배하게 퍼져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아르누보, 유겐트스틸, 분리파 이 세 가지를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도 보면은 각 나라마다의 아르누보 명칭이 있어요. 프랑스는 기마르 양식, 프랑스에서는 기마르 양식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 분리파를 다른 말로는 센세이션이라고 합니다. 센세이션. 그런데 그 제체시온 스틸 이렇게 제체시온 그 나라 말인 것 같아요. 제체시온이라는데 센세이션이에요. 센세이션. 그 다음에 스페인은 모데르니스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각각 나라마다 쓰던 아르누보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명칭은 교재 나와 있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벨기에, 유겐스틸은 독일, 분리파는 그래서 얘네들 다 아르누보예요. 자, 그러면 이 아르누보의 대표적인 인물들은 누구냐 그러면 교재도 보면은 우리 뭐 알퐁스 무하라든가 그 다음에 그 아르누보 건축물 같은 거는 뭐 안토니오 가우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도 오브리 비어줄리, 에드워드 번 존슨, 구스타프 크림트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 짜증나 이름. 그런데 대표적인 두 사람 헬리 반델 벨데와 헬리 반델 벨데와 빅토르 오르타 이 두 사람을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사람들이니까. 여하튼 간에 이 특징은 그래요. 자연주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드럽고 곡선적인 그러한 특징을 가지며 자연의 어떤 식물 관련한 무늬들, 식물의 편화무늬 이런 뭐 것들을 가지고 많은 부분 디자인을 했고 상당히 좀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많이 사용됐어요. 뭐 건축이라든가 공예, 뭐 포스터 이런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었고 특히 아르누보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고성적이고 부드러우며 한마디로 신미주의입니다. 아름다우면 장땡인 거야. 보기 좋고 아름다운 거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그런데 왜 세 가지로 나누느냐 그러면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모두 다 부드럽고 곡선적인데 독일의 유겐스틸은 약간 그 플러스 패턴적인 부분 패턴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건 뭐 패턴. 그리고 분리파는 약간 직선적. 분리파는 뭔가 분리된 느낌. 그러니까 과거의 것과 상당히 상반된 느낌의 것이죠. 그러니까 좀 직선적인 느낌을 갖는 그런. 그래서 곡선적 아르누보의 특징을 갖는 나라가 있었고 직선적 아르누보를 갖는데 대표적으로 직선적인 아르누보는 분리파의 오스트리아 그리고 영국 북부 지역에 이러한 아르누보들이 좀 직선적 아르누보의 특징을 가졌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큐비즘부터 우리 큐비즘, 구성주의, 네스틸, 순수주의 이거 다 기본적으로 추상주의 운동입니다. 추상주의가 뭐라고요? 점, 섬, 면, 입체 같은 아주 단순한 기본 우리 개념 요소 배울 건데 아주 기본적인 형태, 순수 형태, 이념 형태, 추상 형태 이런 것들로 단순한 원초적인 형태를 가졌던 특징을 갖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각각 큐비즘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추상주의 운동, 구성주의는 어디? 러시아에서 일어난 추상운동, 그 다음에 데스틸은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순수주의,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추상주의 운동,
그 다음에 순수주의는 프랑스에서 일어난 추상주의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큐비즘 그러면 우리 입체파 아시죠? 입체파. 사실 입체주의는 디자인이라기보다는 뭐예요? 미술사잖아요. 미술사. 그런데 왜 예술사에 큐비즘이냐?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인데 그 미술의 그 기법을 산업적인 목적으로 쓴 거예요. 갖다 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갖는 게 큐비즘이고, 이 프랑스로부터 시작했으며 입체파 그러면 피카소, 세잔, 브라크 이런 세 사람들이 가장 유명하죠. 이 사람들은 그 과거 아프리카, 이집트 문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문양들을 가지고 디자인을 많이 했었다. 그 다음에 구성주의 그러면 러시아의 추상주의 운동이죠. 그리고 데스틸은 네덜란드. 이렇게 해서 다 추상적인 운동이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성주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우리 말레비치라는 사람이고요. 로드첸코, 엘리스츠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는 거. 데스틸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몬드리안 차가운 추상주의의 그 몬드리안 있죠? 몬드리안. 우리 이렇게 선과 면으로만 표현하는 그러한 것들을 데스틸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순수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주의에서 건축가인 르꼬르비지들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은 기하학적인 동물이다. 집은 살기 위한 기계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이냐라고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다? 르꼬르비치.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우하우스는 뭐다? 최초의 국립 디자인 학교로서 윌터 그리피우스에 의해서 바이마르 시대에 만들어진 최초의 디자인 학교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바우하우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더 해야 될 게 뭐냐? 일단 바우하우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아르데코. 아르데코는 그냥 장식 예술이다, 장식 예술이다, 장식 디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장식 디자인. 아르데코에 대해 관련한 시험 문제는 많이 출제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냥 장식 예술이다, 장식을 목적으로 한 디자인이었다. 이 정도로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근대 디자인사의 가장 핵심적인 틀은 끝난 겁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근대화에 대해서 우리 얘기했었죠. 그죠? 근대화, 시민사회로 넘어가는 영향을 줬던 여러 가지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은 산업혁명이었다. 산업혁명은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이다.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이 되다 보니까 잉여 제품이 나오기도 하고 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는 뭐다? 품질이 떨어졌다. 과거에는. 지금은 뭐 기계로 생산하는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사람의 손으로보다도 더 많이 만들어내면서도 품질 되게 좋게 나오죠. 근데 과거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상가들이 있었다. 존 러스킨 이런 사상가들이 영향을 받은 윌리엄 모리스에 의해서 최초의 미술공예 운동부터 해서 미, 아, 유, 리, 독, 규, 구대, 순, 바, 아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십니다. 다 같이 미아, 유리, 도큐, 구대순, 바하. 미아를 유리나면 도큐로 죽는다. 구대수처럼 바하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짜증나죠? 네, 그러나 어쩔 수 없어. 제가 좀 머리가 나빠서. 그래서 그 근대 디자인사 중에서 세 가지 큰 흐름을 이해해라. 미술공예 운동과 독일공장 연맹과 바우하우스 세 가지를 이해해라. 미술공예 운동은 기계 생산, 오케이. 그 다음에 독일공장 연맹은 기계 생산, 아니, 죄송합니다. 미술공예 운동은 강의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정신을 놓게 돼요. 그리고 피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했던 말과 다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촬영이 돼서 문제가 있으면 제가 유튜브 그 밑에 그 틀린 부분을 이렇게 적어 주거든요. 그거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런 거에 발견되면 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술공예 운동은 기계의 생산, no. 독일 공장은 yes. 그죠? 그리고 바우하우스는 이 두 가지, 이거의 정신과 이거의 시스템을 다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최초의 디자인 학교였고요. 그리고 아르누보, 유겐스틸이 분립하는 다 뭐다? 아르누보다. 얘는 벨기에, 얘는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독일 공장 연맹의 기계 생산은 예술가들이 하는데 그 예술가들이 대부분이 무슨 추상주의 작가들이었다. 그럼 추상주의 대표적인 게 큐비즘, 구성주의, 데스틸, 순수주의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아르데코.
장식 디자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우리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바우하우스거든요. 이 바우하우스의 역사를 우리 네 가지로 나누는데 1기, 2기, 3기, 4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최초는 바이마르의 국립 디자인 학교, 누가? 윌터 그리피우스가 설립을 하죠. 이때 이텐이라는 사람이 실제 모든 교육을 담당했었는데, 이 이텐은 약간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 바우하우스는 좀 이 산업화와 맞춰서 실제적인 그런 디자인을 하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이 사람은 좀 약간 기본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하네스 이텐은 이 사람은 그 기초 조형 예비 과정이랑 색채 이런 어떤 기초적인 부분이 있죠. 그런 데 좀 관심이 많았죠. 그러니까 윌터 그리피스랑 좀 안 맞았나 봐요. 네, 그러다가 문제가 돼서 2기로 넘어가는데, 이때 국립은 이제 문을 닫고 시립 데사우라는 시의 시장이 이 바이마르에서 국립 그 디자인 학교를 시립 디자인 학교로 만듭니다. 이때 이제 유한회사를 설립했다는 건 뭐냐면, 지금도 이제 그러니까 이텐의 개념을 좀 바꾼 거죠. 실제 산업화와 연결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데사우라고 하기도 하고 데사우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2기는 데사우 시립학교 시대였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고요.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이제 어디로 나치가 이제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한회사 이런 것들이 모여서 뭔가 같이 하는 걸 보면서 약간 공산주의적인 이 볼세니즘 같은 어떤 공산주의 사상, 볼세비즘이죠. 볼세비즘 같은 공산주의 사상이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핍박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기 한네스 마이어 시대에 이 마이어라는 사람이 맡아서 그로피우스가 사퇴하는 그 시기가, 그러니까 이 한네스 마이어스 시대가 3기, 데사우라는 시립이 2기, 바이마르 언제요? 1기 국립.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학교가 폐교를 당합니다. 그게 4기. 그러면서 폐교 당하고 나서 교수들이 미국으로 넘어간다든가 하면서 누가 제일 이익을 보죠? 미국만 이익을 보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바우하우스의 시기 이 4개도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대 디자인 역사에 대한 공부는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죠. 예. 자,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론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시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아요. 잘. 왜 그러냐?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양에 비해서 한 문제 나오거든요. 지금 이거 거의 1시간 배웠던 내용 중에 한 문제 나와요. 그렇다 그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알면 디자인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디자인의 이해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해해야 우리 대한민국을 잘 이해하고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디자인의 역사를 잘 알아야 디자인에 관심이 생기고 디자인에 대한 애국심이 아닌 좋아하는 마음이 더욱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사실은 이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어요. 미술공예 운동 하나만 배우더라도 그 안에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식의 공부는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되면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일단 필기 시험에서는 이 부분에 3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그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해서 이론서를 보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디자인사 근대 디자인사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현대로 넘어가겠죠. 현대 디자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없는 강의 항상 재미없다고 해서 죄송한데 실제 재미없죠. 내용이 제가 하는 강의가 재미없다는 게 아니라 듣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이제 반을 넘어서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